연출하신 최정민 감독님 그리고 한주 역을 맡으신 이제 박수영 배우님 나와 계시거든요. 두 분 모시고 관객과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에서 한주 역을 맡은 박수연입니다. 네, 앵커 연출을 맡은 최정민입니다. 네, 제가 감독,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시작하게 된 작품인지 그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2017년도에 시나리오를 썼고 2018년도에 제작이 들어갔는데 2017년도의 어떤 제 어떤 상황들, 생활들과 상황들, 그다음 영화에 대한 저희 어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고민했던 시간들을 좀 보내다가 어떤 한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고생이 다리를 아픈 남동생을 업고 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를 포착해서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상황들과 또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본 포착한 이미지에 같이 대입시켜서 스토리를 풀어나가면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씩 좀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박수영 배우님께는 벌새를 찍기 전에 이제 또 찍은 작품이시잖아요. 찍은 후에 찍은 작품이요. 근데 그 시나리오의 어떤 면이 이제 이 영화에 출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2년 전에 봄에서 여름쯤에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었는데 우선 제가 끌고 가는 장편 영화라는 것이 제일 큰 메리트였고요, 저에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가 준비할 것도 많고 연기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서 배우였다면 다들 해보고 싶었을 작품이었어요. 시나리오를 보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우선 시나리오에서는 좀 멈추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긴 하지만 되게 짧고 우선 이 친구가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치고 나가는 그 에너지가 시나리오에 딱 있었고요. 그래서 읽을 때 그냥 한 번에 씩 읽혔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해볼 부분도 중간중간 많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에 군더더기 없이 읽힌다는 거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앵커라는 영화가 달리는 영화인데 또 그런 흐름에 맞춰서 또 리듬이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배우님 말씀하신 대로 관객분들도 좀 그런 식의 이제 관람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감독님께는 이제 한주 역으로 박수영 배우님을 캐스팅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연기를 했으면 맞겠다 싶었던 그런 배경이 있으신가요? 네, 시나리오를 거의 다 썼을 때쯤에 이제 배우를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생겨서 그 전에 이제 제가 틈틈이 단편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수현 씨 같은 경우에 단편 영화를 제가 처음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영화 안에서 접했죠. 그래서 여러 편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하시고 또 표정에서도 한 주의 어떤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발견했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저번 GV 때 수현 씨가 얘기해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네, 수현 씨한테 맞죠? 네. 저는 전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현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메일을 제가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메일을 보내서 요러요러해서 제가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시나리오는 요렇다 읽어보고 연락을 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보고 짧은 연기를 같이 한번 보고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다만 이제 수현 씨가 사투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영화에서는 사투리 굉장히 잘 쓰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사투리화 시켜서 녹음을 해서 드려서 연습을 많이 하셔갖고 지금 경상도 분이 봐서도 수현 씨 사투리에 대해서 뭐라 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투리 연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경상도가 엄청나게 뛰잖아요. 그래서 배우님께서 얼마나 뛰셨는지 근데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뛰는 연기를 위해서 또 연습도 좀 하셨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실제 고등학교 육상부 친구들 대회를 보러 갔었는데
그 단기간에 따라할 수 없는 정말 다른 인류 같은 그 엄청난 에너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우선은 한 주는 처절하게 달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운동 능력을 그렇게 막 확 늘리기보다도 이 친구가 정말 절박하게 달린다 그걸 되게 생각하면서 달렸고요. 그래서 막판으로 갈 때는 제가 막 체력적으로도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막 코피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우선 되게 촬영 내내 많이 뛰기도 했고 제가 또 욕심이 있어서 더 저를 더 스트레스 상황으로 더 하면서도 촬영을 했었어요. 그럼 감독님께서 이제 배우님이 이제 달리는 역할도 굉장히 많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촬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체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촬영 일정을 좀 가져가셨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야기를 쓸 때부터 설정해서 육상 경기는 최소화시키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배우가 육상 선수가 아닌데 계속 육상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한계는 보일 것 같고 단시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 내용은 영준이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고 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찍기 전에도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저희가 막 맛있는 거 산청에서 찍거든요. 산청에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뭐 보양식이 많아요. 거기는 산청이 왜냐면 약초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허준 고장. 예, 맞아요. 그래서 약초도 많고 이렇게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들도 발달되어 있는데 수현 씨는 한 번도 먹지 못했어요. 냉장고에서 제작부가 준비한 그 특식을 드셔서 굉장히 안쓰럽죠 사실. 좀 먹을 때 같이 와서 같이 좀 맛있게 먹고 찍었으니까 또 쉴 때 좀 편하게 쉬고 하는데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저희가 옆에서 보고 요번에 뭐 옆에서 계속 위로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 두는 게 훨씬 더 안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정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으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것 같아 해서 최대한 그런 거에 배려를 하려고 스태프들한테도 얘기했고 상황도 그렇게 좀 조절을 좀 했죠. 예. 박수현 배우님께서 이제 혼자서 거의 한 영화를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달린다는 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한 영화를 끌고 간다는 것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도 굉장히 좀 컸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기대도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부담감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떨쳐내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투리다 보니까 휴차 때나 촬영 전에도 저기가 진해 경남 그쪽인데 그쪽에 실제 살았던 스태프 친구한테 만나서 계속 피드백 받고 계속 연습을 많이 했고요. 우선 대사 연습은 그게 제일 최선이었으니까. 그리고 촬영을 할 때는 이게 제가 끌고 가는 것도 있는데 한 씬 한 컷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다른 영화에서는 상대 배우가 말할 때 제 리액션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을 했던 적은 많이 없었는데 이번 영화를 하니까 모니터를 할 때 제가 그 상황에 진짜로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되게 보이는 거예요. 리액션 같은 거나 서로 주고받는 게 다 너무 잘 보여서 그래서 한 씬 한 컷을 이렇게 해본다는 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뭐 촬영하면서는 산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촬영 시작 전 뭐 30분 끝나고 30분 거기 삼청이 되게 작은 동네여가지고 그래서 10분이면 거의 다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생각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또 박세현 배우님께서 감독님과 한 주 역할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다고 하셨는데 그럼 감독님은 좀 그 한 주 역할을 두고 박세현 배우님과 어떤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현 씨가 굉장히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저한테. 저는 잘 말을 안 하는 편인데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같이 또 다 고민하게 되고 또 같이 얘기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또 관객들이 봐도 누군가가 봐도 영준이의 행방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공유해서 이야기했고 특히 한 주의 어떤 그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 전사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미리 좀 이렇게 짚어놓고 가면 훨씬 더 한 주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전사라고 하면 이제 영화에서도 살짝 언급되기는 하죠. 이제 아버지가 부모가 좀 다르고 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영준이가 다리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그렇다면 또 전사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배우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촬영을 하기 전에 그 인물이 좋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써봐요. 그게 제일 인물을 생각하기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 친구가 좋아했을 시간, 뭐 좋아했을 과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써보고 감독님께 그럴 때 생각나는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몇 살 때 육상을 시작했을지 뭐 이런저런 왜 이 친구는 달리기를 선택했는지 그런 걸 많이 여쭤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제 생각하는 그 한 주라는 캐릭터의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배우님하고 좀 다른 지점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그 배우님의 의견을 100% 이제 존중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조금 기억이 가물가는데 조율을 했던 부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현 배우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이해하게 되면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넘어간 거 있고 또 반대로 또 제가 이 부분은 좀 이야기하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부분을 또 이해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수현 씨가 궁금해했던 것도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 제가 고민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조율인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아마 이제 그런 조율들이 결국에 이제 이 영화에 나온 그 캐릭터로 이제 완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관객분들께서도 꽤 궁금하신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보면서 한주라는 인물이 울지 않는 것도 아마 어떤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을 거고 항상 손에서 무언가를 놓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제목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객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계신 분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상자를 놓고 카메라가 360도 도는 씬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인공이 그대로 있고 두 번째는 앵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고 세 번째는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씬에 대해서 어떻게 의도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죠. 감독님 이야기도 듣고 또 연기하실 때 또 그 부분 생각하신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구를 한 20번 정도 했는데 모든 지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세 번 도는 거는 한 주의 어떤 큰 신적 변화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주변의 어떤 상황, 그 공간을 관객들한테 한번 다 훑어서 같이 조망하는 어떤 시간들을 갖고 싶었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항상 이야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으로 나온 신세계로부터라는 그 음악처럼 우리가 새로운 세계, 한 주가 마주한 새로운 세계가 정말 우리가 처음 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면서 뭔가 큰 변화를 겪고 아니면 큰 상황을 느끼고 난 뒤에 바라보는 같은 세상이라도 그 변화가 있는 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또 새로운 어떤 세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데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세계의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산과 도시, 그다음 바다 이 세 곳에서 그 공간을 관객들에게 한 주의 심정을 따라서 이렇게 전체를 그 환경을 한번 훑어 지나가는 어떤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처음에 한 주가 있다가 또 두 번째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사라지는 어떤 세계의 어떤 쇼트에서는 동선에서는 한 주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똑같은 동선이면 똑같은 카메라가 한 바퀴 돌면 한 주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주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어떤 그 첫 번째의 어떤 움직임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고 두 번째는 시도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엔 도전하는 그 세 번째 어떤 그런 상황의 한 주의 변화를 확실하게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그런 이제 촬영이 들어갈 때 또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연기에 임하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건 처음부터 감독님의 딱 의도가 확실했던 씬들이라서 저는 그걸 따라가는 식이었고 촬영을 할 때는 이게 360도다 보니까 촬영 감독님이 되게 힘드셨고 그리고 뭐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는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걸리는지도 되게 중요해서 여러 번 갔었던 것이 있어요. 저는 뭐 의도라기보다 그건 다 감독님의 연출들이었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또 보게 되면 마치 카메라가 이제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트랙을 도는데 돌고 나면 또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주가 바라보는 세상도 또 달라 보일 테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이 이어지는 또 형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셨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니 영화 잘 봤습니다. 저희 배우님한테 질문인데요. 마치 한 주가 범인인 것처럼 경찰들이 보는 부분도 몇 번 있는데 배우님은 그 동생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한 주가 자살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결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작품 중에서만 봐도 몰라도 여고생 역할을 많이 맡으시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캐스팅되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뭐 세 번째 답변을 해주시고 그 부분 이따 감독님이 좀 보충해 주시고요. 네, 먼저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마지막 그 제가 몰리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근데 영화를 저도 다 작년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봤었는데 시나리오 읽을 때는 그렇게까지 의심을 받을까 싶었는데 영화로 완성된 걸 보니까 저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형사님께서 되게 잘 이렇게 캐물으시고 제가 막 당황하니까 그거를 또 의도하고 촬영하긴 했지만 진짜 관객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분명히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촬영을 했고요. 제가 죽인 것이 아니고 영준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고 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마지막 결말은 결과에 상관없이 이 친구가 영준이 비슷한 무언가를 보고 달려나간다 이렇게 저희끼리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한 명을 제치고 뛰어나가는 그 원동력을 얻게 된 한 주를 말해주고 싶어서 결말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고생 연령대가 되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제가 27살 때 찍었던 것들이 다 고등학생이었는데 그게 올해 개봉을 좀 연달아서 해서 근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보시기에 가능하니까 나름대로 잘 왔으니까 할 수 있을 저는 때까지 처음에 캐스팅할 때 당연히 여고생인 줄 알았어요. 그 단편 영화를 봤을 때 여고생 아니면 그냥 막 여고생을 졸업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외모상으로 가능한 것 같고. 근데 영주 한 주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엊그저께도 지부할 때도 그 설이 나돌더라고요. 한 주가 결국 범인이라는 설이 나돌아서 물론 뭐 저는 염두에 안 뒀지만 관객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게 뭐 그분만큼의 정답은 되겠죠 또. 네. 아마 또 배우분들은 뭐 박세현 배우님뿐만 아니라 여러 뭐 많은 배우님들고 나이대를 이렇게 많이 오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우연히 또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궁금증을 좀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없으시면 제가 그럼 좀 질문 네 저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영주가 개주할 때 있는 그 손잡이랑 휠체어의 손잡이고 또 그렇고 휠체어의 그 쇠의 이미지랑 강아지의 그 철사 끈의 이미지 뭐 이런 철사의 이미지를 연관시켜서 쓰셨는지 궁금하고 또 옷이 계속해서 주황색 옷을 입는 그런 게 있는지. 예,
쇠는 제가 의도하지 않아 디테일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건 의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기할 때 바톤하고 연습용 바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경기할 때는 약간 알루미늄 계열의 바톤에서 떨어질 때 땅 뭐 어떤 그 쇠 소리가 나고 연습할 때는 플라스틱 이고 그리고 또 뭐였죠? 주황색. 주황색은 그 제가 그 생각하고 설정한 거죠. 왜냐면 이제 한 주가 어디서나든지 한 주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튀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확 튀는 것보다 은연중에 한 주가 멀리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색깔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한 주가 어떤 옷의 변화보다는 마음의 변화로서 영준이를 쫓아가기 바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옷이 바뀌고 날이 지나서 옷이 바뀌면 영준이에 쫓아가는 어떤 하나의 목표점이 조금 흐려질 수 있어서 그냥 관객들은 그 옷에 대한 부분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주황색 옷만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준이만 쫓아가는 어떤 목적성을 좀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전해주신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산청여고는 없고, 산청고등학교는 있고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이제 나가시면 그 산청여고 극 중에 한 주가 입었던 뭐 유니폼, 또 신었던 신발, 들었던 바톤, 그 시나리오집이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확인하시면서 약간 이제 박세현 배우님이 시나리오집을 보더니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처음하고 좀 달라졌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제작자분께서 제작진에서 이제 참고로 그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을 이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그걸 확인하시고 또 선물도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없으시면 제가 좀 궁금한 질문도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한 주도 그렇지만 다른 인물도 꽤 눈물을 좀 흘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할아버지도 그 큰일을 당하시고 또 사랑하는 동생도 사라지고 또 그 범인으로 또 본인이 몰리고, 하지만 우는 장면이 좀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은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캐릭터를 이해하는 중요한 또 단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배우님께도 좀 여쭤보고요. 먼저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 주 극 중에서 물론 이제 생략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극 중에서 한 주가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에서 좀 더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한 번쯤 그것을 외부인 전혀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 위로받았을 때 한번 그 마음을 복받쳐서 한번 눈물을 흘려줬으면, 그게 이제 산에서 만난 할머니의 어떤 그런 위로 한마디에 이제 울음이 터졌죠. 그리고 그렇게 좀 절제된 느낌들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어떤 지금 생략된 부분에서 울 수도 있겠지만 계속 우는 것이 반복되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한 주의 어떤 그 의지라든지 설정들이 굉장히 희석화되고 또 반복적인 부분에서 관객들도 같이 좀 지치게 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좀 누르고 한 포인트에서 한 씬에서 그 낯선 타인에게 어떤 또 의도치 않은 위로를 받았을 때 정말 우리가 삶에서 정말 진짜 제가 살면서도 그렇지만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들의 위로보다는 어떤 우연찮게 본 글귀, 어떤 문구, 아니면 어떤 사람의 한마디 이런 게 좀 더 정말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그때 한 번쯤 이렇게 터뜨려서 관객들과 한번 호흡을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설정은 했습니다. 그럼 배우님에게 좀 질문을 바꿔서 이제 극 중에서 연기를 하시면서 좀 감정이 좀 고조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눌러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이 좀 가장 컸던 어떤 연기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우선 할아버지 때는 좀 시간 차이가 있었고 그 중간에 촬영을 안 했었는데, 영준이가 사라지고 나서 그 과거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들으면서 그때는 조금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영준이가 사라졌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싶으면서, 그래서 그때가 좀 되게 감정적으로는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이 친구가 뭘 해보려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 슬픔에 빠지는 시간은 많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무엇을 찾아간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집중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감정을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동생 역할을 했던 영준이라는 이제 그분하고 또 연기를 위해서 따로 좀 시간을 좀 가지셨는지 친해지게 하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리상 영준 친구는 부산에 살았어요. 네, 또 수현 씨는 서울에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창원에서 이제 저희가 회사가 창원에 있으니까 창원에서 한번 모여서 리딩할 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방송 분량도 찍어야 됐기 때문에 미리 그때 좀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수현 씨가 그 영준이 친구랑 많이 놀아주더라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부분에서 사실 그 영준이 그러니까 마산 가기 전에 밤에 영준이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담기는데 촬영 당시에 수현 씨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조금 더 여기서도 절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관객들도 조금 더 하는 뭐 이렇게 쫓아간다라는 의지를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울면 조금 이렇게 감정이 꺾이잖아요. 그 씬에서 꺾이고 다음 장면이 굉장히 뭔가 정화된 느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누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편집에서 잘랐습니다. 미안하지만 약간 눈물 나올 때 그때 잘라가지고 좀 이렇게 썼어요. 지금 뭔가 미안해서 감정 연기 잘하셨는데 저는 이제 누르고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편집권은 저한테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배우님께서 괜찮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쪽에 계신데요. 잠시만요.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게 질문하시는 거 들으면서 또 추가로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 사기꾼 목사를 꼭 죽였어야 할까라는 궁금함이 들어서 저는 그 인물도 굉장히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준이의 소재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제일 유력하고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가장 그 힌트를 많이 얻어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싸우다가 미끄러져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언뜻 느끼기로는 저 사람은 죽었고 현주만 살았고 근데 같이 어쨌든 빠졌는데 왜 그 사람은 꼭 죽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영준이를 찾기 위한 힌트를 잃어버린 게 조금 많이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서 한주가 경찰서에 간 게 사실은 동생을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경찰서를 갔으면은 그 사기꾼 목사도 어쨌든 죽었어도 그 사람의 그 사망의 원인으로 더 이렇게 경찰서에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너무 부사가 동생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흘러가서 조금 약간 반전이 있어서 좀 더 깜짝 놀라고 오히려 더 흥미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거기서 만약에 목사를 왜 죽였어라고 추궁이 들어갔으면 사실은 너무 예상했을 전개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 반전이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은 결국 사기꾼 목사는 왜 죽었을까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혹시 의도한 바가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지만 이건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영화를 볼 때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걸 좀 깰 수 있는 어떤 장점의 영화가 독립영화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깨지잖아요. 일단 물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터무니없이 그 상황 모든 의지하고 좀 기대했던 부분이 한순간에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영준이가 어딨냐 이걸 따라가는 영화가 아니라 영준을 찾아가는 한주의 동선을 같이 움직여보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발견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목사는 또 거기서 이렇게 수용을 못한 거죠. 수용을 못해서 한주는 겨우 빠져나왔지만 목사는 이제 죽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저도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주다 보면 결국 우리가 뻔한 영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싫어하는 관객분들도 계시고 또 그 부분을 또 굉장히 신선하게 보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선택하기에는 독립영화가 취해야 될 어떤 장점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장점은 취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덧붙이자면 사실 이제 이 영화는 몇 개의 궁금증을 이제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이제 끝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하주의 대사 중에는 이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이제 천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야 해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또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이제 중요한 어떤 맥락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두 개 정도 더 질문 받을 시간이 있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없으시면 제가 그럼 한두 가지 좀 더 여쭤보고 관객분들도 생각나시면 그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수영 배우님께서는 이제 그 전에 단편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장편 영화 쪽에서 관객분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게 됐긴 하는데 올해가 그 배우님의 작품 활동에 있어가지고 좀 특별한 한 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그런 그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좀 소회 이런 것들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촬영을 했던 근 3, 4년에 장편 영화 4편이 개봉을 했어요. 올해에. 그래서 한 달 건너 한 달 이렇게 기쁨들이 들려오는 해였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촬영을 많이 못해서 좀 배우 스스로는 좀 답답함이 있는 해였지만 좋은 결실들을 맺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벌새가 되게 독립영화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GV를 다니면서 와 독립영화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마음을 써주시는 그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저도 되게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또 뭐 생각을 하자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어제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성장하고 있는 걸 같이 보는 즐거움도 있는 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전히 또 배우로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감독님께는 이제 그 앵커라는 제목이 주는 이제 의도가 꽤 여기서 이제 다양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극 중에 한주가 맡은 이제 육상에서의 역할, 앵커라는 것이 그 이어달리기에서 이제 마지막 주자이기도 하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에 실제로 앵커가 이제 닷이기도 한데 마치 십자가 모형처럼 좀 거꾸로 또 이렇게 박혀있는 듯한 그런 좀 의도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제목을 앵커라고 짓고선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이야기를 쓰시면서 앵커라는 제목이 그래도 좀 의미 부여가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요 시나리오는 제가 제목을 동시에 같이 생각한 것 같아요. 거의 같은 생각. 왜냐면 전 작품이 프레스라는 작품인데 그 프레스라는 작품도 사람들 다 언론에 관한 영화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계 누르는 그 프레스 기계를 얘기한 건데 그래서 두 번째 제목도 조금은 이렇게 중의적인 제목을 쓰면 좀 재밌겠다는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생각했을 때 앵커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앵커도 또 뉴스 앵커에 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언론 3부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떤 분은 이제 하나만 더 찍으면 이제 데스크 뉴스 같은 거 하나 찍으면 진짜 언론 3부작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앵커를 처음에 생각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육상 계주 선수다 보니까 써보니까 앵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강하면서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뉴스 앵커도 있고 그리고 닷이란 또 크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앵커는 달려야 되는 사람이고 닷은 정지해야 되는 무언이고 뭔가를 잡아야 되는 거고 뉴스 앵커는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럼 굉장히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한 주의 어떤 설정을 하고 제가 의도한 부분도 앵커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 나름대로는 앵커가 결국 한 주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터득하는 거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을 잡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영화에서 보여지지 않는 물속에 가라앉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또 한 주가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뭔가 정착할 수 있는 정박의 느낌도 있고
또 이어달리기처럼 우리 삶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누군가의 어떤 삶과 어떤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또 이어달려야 될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고 해서 그렇게 이어받는다는 의미도 되고 그렇게 영화적으로 다양하게 또 의미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전달시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참고로 2020년도에 상업영화 앵커가 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건 진짜 뉴스 앵커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영화 앵커까지 또 사랑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안 겹치니까요. 겹쳤으면 되게 굉장히 기분 안 좋았을 건데 다행히 뭐 시기가 차이가 나서 네. 그래도 또 지금 겨울왕국 2와 경쟁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하나 받아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없으시면 감독님 이제 차기작 말씀도 하셨고 그것이 데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 예, 생각도 들고 또 박세현 배우님께서도 이제 또 앞으로 하는 활동이 있으실 텐데요. 두 분과 함께 또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같이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박세현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2년 전에 이거 촬영을 할 때는 앵커가 달려나간다는 의미가 더 크게 와닿았었어요. 근데 조금 더 살아보니 그 닷처럼 멈춘다는 의미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멈추는 것도 되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계속 달리고 이 친구가 달려나가는 게 미덕이라고 하지만 멈추는 것 또한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 많은 응원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되게 어떻게 산다는 게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요즘인데 어떻게 선택을 하든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서 오늘 오신 많은 분들도 그 생각을 조금이나마 담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조금 더 쉰 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꾸 그런 아까처럼 그런 고민에 빠져요. 다음 작품을 지금 시나리오 썼는데 쓰고 이제 각색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목을 아직까지 확정 지은 건 아닌데 자꾸 이게 고정관념인지 제목을 좀 자꾸 얼른 쪽으로 가면 매거진을 할까 이렇게 근데 이제 다를 것 같고 제목은 완전히 다를 것 같고 매년이 아니죠. 영화를 이렇게 독립영화를 만든다는 게 좀 결코 쉬운 게 아니라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다 보면 또 언제 또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또 영화 앵커 찍고 난 뒤에는 또 다음 작품 또 언제 불확실하게 굉장히 불확실해서 사실 한 주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바라봄이 어쩌면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지금 영화라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언제 또 작업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돈이 돼야지 들어가니까 시나리오만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저는 뭐 또 계속 영화를 또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앵커가 개봉해서 봐주시는 관객분들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또 여러분이 됐든 그 힘을 받아서 또 앉아 계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응원이에요. 사실은 다음 작품을 만들어야겠구나. 물론 기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얻어가는 것고 이 영화관에서 항상 이렇게 마주하는 어떤 관객분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끝나고 돌아가면 또 만들어야겠다 이런 다짐이 있고 또 힘을 얻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감독님과는 이제 앵커를 가지고 제가 3개월 전이었죠. 이제 그 강릉에서 한번 또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화가 끝나고 남아 계셨던 관객분이 이제 두 분이셨나요? 예,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꽤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셔서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자리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독님과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